네, 뉴스캐비는 2부 시작합니다. 제가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몇 분 좀 나가셨네요. 나가지 마세요. 저희가 송영훈 변호사님 모시고 아주 2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서 아주 딥하게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대북 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오래 걸렸어요.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고드린 대로 법조계 최고의 뇌생남 송영훈 변호사 모시고 이 사건을 비롯한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팬이에요, 변호사님. 아유, 제가 기자님 팬입니다. 가장 명쾌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안을 설명을 하시고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명쾌한 게 아니고요. 예. 요즘 현안들이 명쾌해요. 아, 요즘에 현안도 좀 명쾌하긴 그렇죠. 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하지 말랬는데 또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이화영 부지사가 전 부지사가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등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좀 오늘 사건의 핵심은 좀 어떤 거로 봐야겠습니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죠.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 대북 송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방영철 부회장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그 대북 송금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네. 기소가 돼 있죠. 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공소장에는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네. 그렇게 공소장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오늘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죠. 만약에 명시를 해버리면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선고 4일 남겨놓고 6월 3일에 조금 이따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이상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네.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거 만들고 별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자세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댓글을 보니까 변호사님 오늘 재판 방청하신다면서요. 생생한 후기 부탁드려요라고 하는데 오늘 또 방청하십니까? 어디서 네. 소문이 났지?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예. 수원지법의 선고를 직접 보러 가요. 진짜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패널로 활동을 하면서 좀 나름대로 그 팩트에 충실하려고 네. 책도 많이 찾아보고 합니다. 예를 네. 들면 저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종회기원담이라고 하는 네. SF 소설 읽었다고 목격담이 올라왔잖아요. 네, 양재 예. 도서관에서 제가 그 책도 사서 읽어가지고 야. 어떤 내용이다라고 네. 방송에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 예. 별로 읽고 싶진 않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네. 타지말 네. 관련해서 또 확인을 해야 돼서 그것도 제 돈으로 사서 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 수원지법에 그 방청 신청을 해서 이번 추첨을 했거든요. 몇 대 1이었어요? 몇 대 1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인터넷으로 그 공모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당첨이 돼서 오늘 지금 방청을 하러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당첨을. 축하를. 뭐든지 당첨되는 건 네. 좋은 거 아니에요? 로또가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 사건을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30초 정도로 간단하게 세범 씨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이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죠. 이것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줬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 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대북 사업 공동 추진 등을 대가로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00만 달러? 네네. 뇌물 수수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제공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변호사님 네. 아까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사실 저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책 있잖아요. 사보진 않았고 여기 옆에 교보문고에서 그냥 서서 읽었어요. 아 어쨌든 읽었다는 게 중요하죠. 네. 다 읽진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저는 발췌독을 좀 하면서 거기 그 나무 의자 있거든요. 나무 네. 테이블 낀 게 있는데 거기서 구석에서 좀 발췌독을 하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뭘 좀 알아서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읽었는데 변호사님의 그렇게 말씀을 한 걸 들어보니까 네. 난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열정이 아니, 예, 그런데 대단하십니다. 그 책이 예. 소장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예. 이번에도 혹시 이따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 타지말 논란도 이제 팩트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러면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죠. 예. 사료적인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아. 예. 소장 가치는 의문스럽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책을 내본 사람으로서 근데 판매량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을 해놓고 그런데 재판에서는 또 입장을 번복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선고에서 아마도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외국환 거래법 혐의가 인정이 되느냐. 인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제 법조계의 중론이긴 한데 네,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소위 이제 술판 논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작년 6월 말까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진술들을 다 했어요. 예. 자기가 두 번에 걸쳐서 구두로 보고를 했다. 예. 뭐 이런 내용들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공개된 법정에서는 지금 본인의 그 기존 진술을 뒤집고 있죠. 뭐 검찰이 뭐 연어도 먹이고 뭐 술도 따라주고 네. 이러면서 회유를 했다. 예. 그래서 내가 진술을 번복하게 됐던 것이고 네. 사실은 보고 안 했다. 예. 그래서 이게 내 진술에 마치 이제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건 그동안에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 정도에 걸쳐서 많이 다 논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류의 주장을 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은 구속되는 것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예.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불려갔더니 연어도 있고 술도 따라주고 뭐 입에 대봤더니 예. 소주더라. 이게 평생 기억에 남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피고인이 나왔고 말에 바꾸면서 그 다음에 내가 뭐 연어도 먹고 다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재판부 입장에서 이거 신뢰성을 판단하기에 상당히 좀 대단히 예. 황당하죠. 그리고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면 네. 이것은 이제 그 범행 후의 태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반성이 전혀 없고 예. 죄과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사법 방해와 유사한 태도로 그렇게 일관하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대단히 양형이 올라가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이번에 물론 분리구형을 해서 합해서 15년입니다만은 15년 구형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중한형을 구형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범행 후의 사정이 다 포함된 결과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양형에서 고려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법조계 제가 또 보여집니다. 많이 여쭤보니까 15년이 좀 세게 구형했다. 그래서 이거는 재판부에 대해 약간 어필을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했으니까 좀 당신들도 좀 고려를 해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좀 있던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첫째로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정말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아주 기괴하게 진행이 됐어요. 예. 그때는 아마 다들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만 이게 오래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면 법정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배우자가 방청을 가서 예.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당신 정신 차려라. 왜 그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을 진술하는 것을 나무라는 듯한 태도로 그렇게 법정에서 일가를 했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배우자가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처음에는 이게 자기 뜻이 아니라고 했다가 그래서 혼선이 있어서 한 2달 동안 재판이 공전이 돼요. 예. 왜냐하면 그 법무법인 해광이라고 하는 변호인은 이제 그 피고인의 배우자가 해임서를 제출하니까 자기들도 그냥 사임해버리고 예. 국선이 나중에 선정이 되는데 이 국선이 사건 어떻게 알아서 바로 진행을 합니까? 그러다가 한 2달 공전이 돼가지고 들어온 게 지금 변호인인 민주당 현역 경기도 의원 김광민 변호사예요. 맞아요. 그때 2달 공전이 됐죠. 그 다음에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오고 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요. 10월 네. 23일에 작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원지법에서 기각, 수원고법에서 또 항고 기각,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해서 재판부 기피는 무일로 돌아갔지만
66일 동안 재판이 또 스톱이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이 6월 7일이잖아요. 예. 만약에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 없었다. 예. 6월 7일에서 66일 역산에서 빼보세요. 언젠가. 4월 2일 정도 되거든요. 총선 전에 딱 이 1심 총선 결과가 때. 나오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변호인 해임과 사임 소동이 없었다. 거기서 2달 더 앞으로 빠지죠. 예. 그러면은 2월 달에 선고를 할 수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이화영 변호인 측의 전략은 2월이면은 법원 인사 이동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사 이동이 돼서 재판부가 교체가 되면 현 재판장이 아닌 새로운 재판장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재판부 교체가 되면 사건을 새로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니까 재판을 더 지연시킬 수 있을 거다. 예. 이런 구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돼요. 예. 그런데 시간 끌기.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신진우 부장은 교체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선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본인이 다 법대 위에서 봤어요. 네. 기피 신청도 본인이 당했고, 네. 그리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 술판 논란. 이것은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일단 맨 처음에 회유하는 주체가 검사라고 했다가 네. 고일 전관이라고 했다가 또 김성태가 회유했다고 했다가 네. 이렇게 예. 바뀌었고, 시점도 계속 바뀌었어요. 예. 6월 말 7월 초라고 하다가 예. 작년 6월 18일이라고 하다가 예. 또 7월 3일이라고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구치소 출정 기록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 안 맞는 게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는데 그 입장문에 출정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날짜가 27개나 돼요. 아. 투망식으로 그냥 던져놓고 본다는 네. 느낌이시죠. 그래서 이게 시간 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자, 구속된 사람이니까 백보 양보해서 날짜는 헷갈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저는 그것도 이화영 부지사가 구치소에 돌아가면 다 이렇게 옥중일지처럼 기록을 해놨다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그 옥중일지 일부가 법원에 제출됐어요. 재판 중간에. 예. 그래서 기록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날짜는 헷갈릴 수도 있다고 쳐도 장소는 헷갈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그렇죠. 나를 술도 따라주면서 회의를 했는데 어딘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 1313호 수원지검 검사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 같은 방이라고 하다가 예. 나중에는 진술 녹화실이라고 또 진술이 바뀝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제기됐잖아요. 아니 그러면 회의를 할 거면 한 장소에서 하지. 네. 뭘 왔다 갔다 하면서 창고에서 뭐 또 음식도 늘어놓고 했다면서 진술 녹화실에서 회의를 하냐. 보는 눈이 몇 갠데.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이 진술 녹화실에 CCTV가 있는데 그 또 사각지대가 있다. 예. 그래서 안 보이는 데가 있다라고 하니까 수원지검에서 바로 사진 찍어서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개했죠. 큰 통창이 있어서 그 안 보이는 데가 없다. 다 네. 나왔어요. 그러면 자, 벌써 주체 바뀌었죠. 날짜 바뀌었죠. 장소 바뀌었죠. 그다음 뭡니까? 본인의 행위에 대한 묘사도 바뀌었어요. 네. 처음에 술을 마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맞아, 예. 이게 한참 있다가 진정되고 나서 교도관들이 나를 이제 구치소로 데려갔다.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이 바뀝니까? 이게 입에 대보니까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다. 그렇죠? 예. 종이컵에 따라져 있어서 내가 네. 가까이 이렇게 대봤더니 소주여서 마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본인이 술을 벌개지도록 마셨는지 술을 안 마셨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진술은요, 진술로서 가치가 없다시피 해요. 네. 신빙성이 없다. 재판부가 네. 이런 예. 것을 다 봤을 건데, 이게 이제 오늘 양형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고 예. 하면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떠올라요. 네. 그 제가 16번 검찰 소환됐었습니다. 16 16번 소환됐었는데 그 모든 장면이 저는 아직도 다 떠오르고 몇 호에서 어떻게 그 제가 뭐 먹었는지도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 어느 정도 먹었으면 술 먹었으면 이게 네. 정확히 사실 기억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는 제가 오늘 진행 자격이니까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난번에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었는데 법원이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기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유창훈 부장판사가 기각 당시에 뭐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 주변 인물에 대한, 피의자는 즉 이제 이재명 대표,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또 이렇게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이 부분이 또 오늘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민주당 인사들이, 이제 뭐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예.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제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예, 그 뭐 위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한다. 네, 그 위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위에서.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피의자 주변 인물들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있기는 하다. 예. 이렇게 이제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 얘기했어요. 예. 근데 그때 결국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네. 이 21글자가 들어가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정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사실상 이제 그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 총재 시절에 네. 새정치국민회의와 그 새천년 민주당 총재를 연임한 것 외에는 연임에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전무후무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겠는가? 그 영장 기각 사유 21글자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네.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유죄를 의심받고 있는 혐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무죄면 무죄 변론하고, 바뀐 변호인. 그렇죠. 또 무죄를 받기가 어려우면은 네. 이것은 또 어떻게든 양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공개된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이화영의 유죄는 곧 이재명의 유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재 피고인인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본인들이 스스로 이걸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건의 실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그때는 영장 기각이 됐지만 네. 여전히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혹시 특검법 얘기할 기회 있어요, 저희? 특검법 뭐 이따가 얘기하나요? 이따 얘기하면 잠깐 예. 하시죠. 예. 그래서 그 6월 7일에 이제 오늘 선고가 되는데 네. 6월 3일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검사들의 진술 조작 의혹, 맞아요. 4일 전에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특검법을 발의를 하는데 예, 지금 얘기하시죠. 네, 4일 전에 정말 이게 예. 또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네. 우리 헌정사상 현재 수사를 다 마쳤고 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네. 검사가 무슨 뭐 진술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그것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그런 일이 전례가 없고, 심지어 검사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요. 네. 그게 이제 이성윤 의원 등등 해서 뭐 한 15명 네. 발의를 했는데 박균택.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박균택 의원을 비롯해서 소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대장동 변호인 카테고리로 불렸던 5분 네. 전부 다 거의 공동 발의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심각한 이해충돌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무관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종류의 특검법을 정말 국회에서 가결을 시도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입법부에 부여된 권한을 이만저만 심각하게 남용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태도가 놀랍지는 않기는 해요. 네. 특검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이제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좌절된 예가 있거든요. 예. 그 이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술판 논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네. 돌아가셨지만 자꾸 이제 기억에 소환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 한만호 전 한신공영 아, 대표라고. 예.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때 그 네. 돈을 준 사람입니다. 네. 예. 이분이 이제 검찰에서는 처음에 나 한명숙 전 총리한테 돈 줬다 네.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1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서 나 사실 돈 준 적 없고 검찰이 이렇게 막 그 집요하게 뭐 회유하고 압박도 하고 뭐 이렇게 세미나 하듯이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 검찰에서 어쩔 수 없이 진술을 한 거고 사실은 나 돈 안 줬다. 네. 그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진술을 해요. 맞아요. 예.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한명숙 전 총리는 결국엔 유죄가 확정돼가지고 수감이 되잖아요. 동생 계좌로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네. 거예요. 네. 돈을 안 줬다고 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1억 원짜리 수표가 나왔어요. 그게 한신공영에서 나온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된 게 나왔습니다. 네. 그 빼도 박도 못한 스모킹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이 됐고, 네. 이 한만호라는 분은 그러면 법정에서 이제 그 위증을 했던 거잖아요. 예. 네. 징역 2년이 확정이 돼요. 네. 위증으로. 그게 언제 확정이 되냐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10일에 출범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주일 뒤인 5월 17일인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가지고 네. 이제 그 한만호 씨의 위증 혐의는 확정이 됩니다. 위증죄로.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그 네.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한명숙 전 총리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예. 자꾸 이렇게 그 한만호 씨에 대한 그 거짓 진술을 교사했다. 교사했다. 위증 교사했다는 네. 혐의 등등으로 계속 이제 조사하려는 시도를 해요. 네. 그랬는데 2번에 걸쳐서 결국에는 다 무혐의로 결론이 납니다. 그게 한 번은 서울중앙지검 이제 인권감독관실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뭐 문제 없다라고 결론이 났고, 나중에 이제 그 검찰 차원에서 뭐 수사심의위원회인가 예. 한 번 더 봤는데 그 결국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나요. 그런데 그
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이걸 조사를 할 때 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의 이성윤 의원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시도를 처음 본 것은 아니고 놀랍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표까지 나왔고 네. 대법관들까지 그 전원 합의체에서 3억 원 부분은 다 의견이 일치했는데도 검찰은 이렇게 진술을 조작하는 집단이다라는 왜곡된 시선을 갖고 그 검사들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벌 주고 죄를 주려고 했던 것이 지난 문재인 정권이고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기괴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저는 놀랍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검법 발의를 이유로 그 시간 끌기도 가능한 건가요? 시간 끌기는 일단은 오늘 선고를 하면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어쨌든 항소를 하겠죠. 물론 전부 무죄가 나오면 항소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예. 그렇게 관측하는 사람은 법조계에서 저는 못 봤어요. 네. 그래서 항소를 할 텐데 네. 항소심에서도 그러면 1심처럼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느냐 예. 저는 쉽지 않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1심에서 공판 기일만 한 60번 넘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번. 예. 그러면 그러니까 50번을 했을 때 재판부 기피 신청했어요. 아, 50번 했을 때. 예. 그때 당시에 4번 남았다고 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그 1월에 재판이 재개되고 나서 변론 공판기일이 좀 몇 번 추가가 됐어요. 예를 네. 들면은 뭐 증인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못 하겠다고 하거나 네. 또는 뭐 변호인이 오늘 그 최후 변론 해야 되는데 뭐 최후 변론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공판기일이 몇 번 추가가 돼서 한 60번을 했는데 네. 그러면 1심에서 이제 나올 증인은 다 나왔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크게 많이 끌기가 어려울 거고 네. 이제 구속 기간 최대 8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도 그걸 감안해서 진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 들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된다면 자, 이 기소가 된다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 부분 네. 유죄가 선고가 되면 네.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예.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판단을 안 하거나 혹은 판단하거나인데 어쨌든 유죄가 나오면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유력합니다. 네. 이것은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대북 송금이면 네. 네.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 구조상 맞아요. 제3자 뇌물에 몇백만 불짜리면은 이거 형량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뭐 만약에 이게 다 인정이 된다면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는 아, 그런 예. 정도의 무거운 사안이에요. 네. 800만 불이면은 우리 돈은 얼마입니까? 한 100억 원 되나요? 지금 환율이 좀 박살났으니까 한 예. 네. 110억 예, 뭐 그 정도 넘어가겠네요.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막대한 금액입니다, 정말. 예. 그래서 기소가 유력시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구속영장 심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그동안에도 봤습니다마는 재판도 많이 안 나가잖아요. 예. 뭐 대놓고 재판 안 나가고 선거 유세 나가고 뭐 이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재판에 출석을 해야지 이제 개정을 하고 진행할 텐데 갑자기 한두 번씩 이렇게 무단으로 안 나오고 이러면은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의왕에 가면은 네. 재판 안 나와가지고 구속된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체포되고. 꽤 예, 있어요. 예, 종종 있습니다. 예, 참고로 그 말씀드리고. 이유는 뭐 회피인가요, 아니면? 뭐, 네. 뭐 그런 거예요. 안 나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질문 한번 해보시죠. 예. 아니 그래서 아니 뭐 아까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제 법조인으로서 볼 때 형량을 어느 정도 대략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저명하신 보수 패널 변호사님으로부터 네. 예. 최근에 한번 전화를 받았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맞습니다. 예. 양형 얼마로 저 어디 길 가던 중에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예. 몇 년 예상하냐 그래서 이제 그 그냥 직관적인 양형 감각으로 네. 네. 최소한 7, 8년 나오지 않겠습니까? 7, 8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양형 기준표를 그 뒤에 찾아보니까 7, 8년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그 뇌물은요 받으면은 형량이 되게 무거워요. 아, 예. 예, 제가 이건 이제 좀 재미로 네.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봤던 사례 중에는 출입국 공무원이 벌금 뇌물 150만 원 받았는데 네. 예. 끝끝내 집행유예로 못 나오고 징역 8개월 실형을 받은 아, 150으로. 네, 150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위직 공무원들이 작은 뇌물을 받아도 우리 법원은 되게 엄격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양형 기준표상으로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 네. 1억 원부터 5억 원 사이가요. 기본 영역이 7년에서 9년이에요. 네. 예. 그리고 가중 영역으로 가면 10년 이상인데 네. 네.
이 사건이 이제 가중 사유가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체 액수는 2억 5,900만 원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아마 일죄는 아니고 뭐 여러 개가 합해서 2억 5,900인 아마 그런 구조로 돼 있긴 할 건데 네. 네. 그래서 양형기준표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직관적으로는 한 7, 8년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범행 후의 태도가 재판부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을 시도를 한다든가 네. 또는 그 술판 논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진술로 예. 이렇게 그 자기의 진술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네. 형이 상당히 높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 뭐 증거인멸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 혐의들이 있는데 예.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상대적으로 법정형은 되게 낮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예. 미신고 그 외압 일반출이 문제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은 이제 경제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네. 외화를 보낼 수 없는데 보냈다는 거 그 두 가지인데 네. 이제 법리적으로는 깊이 들어가면 쟁점이 하나 뭐가 있냐면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북한의 그 조선아태위라고 하는 단체는 네. 우리나라 기재부가 대북 제재를 한 대상이 아니다. 네. 법리적으로는 이제 금지되는 대상에게 보낸 걸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진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외화 밀반출이 존재하잖아요. 예, 이제 800만 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한꺼번에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쌍방울 임직원들이 뭐 다 나눠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공모해서 그런 했는데 식으로, 예. 그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도 다 같이 공모해서 한 거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은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네. 이화영 씨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뇌물수수 뇌물. 부분입니다. 뇌물 뇌물이 얼마나 인정되느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뇌물. 그 다음이 이제 정치자금법 뭐 이런 순서로 될 건데 네. 뇌물이 상당히 이제 그 법정형도 높고 네. 그다음에 양형기준상으로도 이게 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범행 후의 정황은 좋지 않고 그리고 뭐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법인카드를 2,000번 넘게 썼거든요. 아예 네. 그냥 갖고 다니면서 썼어요. 네. 네. 그 우리 기사에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7년에서 8년 받는데 양형기준표 다시 찾아보니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게 제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재판을 예전에 뭐 받기도 했었고 주변에 재판 받은 사람도 많은 입장에서 봤을 때 안 네. 좋은 요소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일단 형량이 무거울 것 같고 그다음에 재판에서의 태도가 안 좋았고 그동안 또 뭐 지연 전략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중형이 선고가 되면은 또 네. 이화영 전 부지사도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특검법도 미리 발의를 하고 아. 예. 4일 전에 네. 그리고 그 무슨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 네. 예.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예.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 앞에 다 같이 몰려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또 그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100%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막 훌쩍 앞서가는 얘기도 예, 하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예, 그런 것들이 다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예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미리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그 방책이 아닌가 안전판에 그렇게 미리 보이는 깔아놓은 것이죠. 거 아닌가? 그렇죠. 예. 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죠. 그 타지마할 방문 의혹 관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변호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또 분석 글을 올리시기도 했잖아요. 42개인가 올리셨던데 제가 봤어요. 네. 예. 아니 근데 이런 거에 관해서 김정숙 여사가 또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고소를 한다면은 이제 명예훼손일 텐데 명예훼손. 예. 그러니까 네. 명예훼손은 네. 그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네. 아무리 뭐 부정적이고 평가 깎이는 얘기를 해도 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공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을 얘기할 때 일단 명예훼손 성립할 수가 없어요. 사실적시하고 허위 사실을 두 개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데 예. 이런 공적인 인물에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봤자 이건 웃음거리가 될 거고요. 그렇게 네. 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네. 예. 이제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그걸 올린 거예요. 네. 1번부터 42번까지 쭉 네. 팩트만 정리해서 올리고 예. 사실은 이 중에 도대체 뭐가 허위 사실입니까? 네. 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죠. 거기 제가 올린 것들은 전부 다 이번에 공문이 공개돼서 확인이 됐거나 아, 네. 공문으로. 그 당시부터 언론 보도가 있거나 네. 혹은 그 이제 중앙일보 정정보도 청구 사건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판결문도 직접 다 확인했어요. 네. 판결문에서 따와서 그 다운표 친 거는 토시한자 안 틀리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사실인데 예. 그러면 도대체 뭐가 허위 사실이어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혹시 그 중앙일보 정정보도 청구 소개를 좀 드려도 되나요? 저희 예, 말씀. 예. 네네. 시간 되나요?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아, 예. 네. 그 이제 김정숙 여사가 네. 좋은 데를 많이 가셨잖아요. 예. 네. 타지마할도 가시고 네.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원래 타지마할 가기 전에 넉 달 전에 인도 국빈 방문을 다녀왔어요. 네. 문 전 대통령과 같이. 그때 이제 후마연 묘지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거기가 이제 타지마할의 전신격이고 네. 거기도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에요. 아. 유명한 데입니다. 예. 그런데 뭐 그런 데만 간 게 아니고 뭐 노르웨이에서도 또 좋은 데를 가셨죠. 네. 그 저기 서해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피오르가 아주 예, 절경의 맞아요. 예. 베르겐이라고 있어요. 노르웨이 서부에. 네. 거기는 그 수도 오슬로에서 한 450km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 원수가 정상회담을 가면 수도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노르웨이 베르겐을 또 450km 떨어진 데를 가요. 예. 그때 가서 이제 그 그리그의 집이라고 아. 그 작곡가 그리그 있어요. 아, 노르웨이가 예, 예, 자랑하는 그 음대 나왔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네. 그 그리그의 집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네. 그 주변이 이제 경치도 되게 좋고 네. 그 그리그의 집도 이제 약간 기념관 비슷하게 돼 있어서 거기 유명한데요. 네, 네. 거기를 가는데 예. 이제 가는 걸로 예고가 되니까 그 중앙일보 남정호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맞아요. 중앙일보 지면에 칼럼을 써요. 김정숙 여사 버킷리스트 네. 물음표. 네, 책도 네, 쓰셨잖아요. 예, 제목이 되게 예. 책은 나중에 나왔고 네. 칼럼이 먼저 나왔는데 그 칼럼에서 이제 그 청와대는 그 인도 갔던 얘기를 해요. 김정숙 여사 타지마를 갔던 거. 청와대는 이제 인도 총리 요청으로 네. 그 방문하게 됐다고 했지만 인도 대사관은 그 한국 측이 네. 김정숙 여사를 대표단으로 보낸다고 해서 오겠다고 해서 초청장을 보냈다. 네. 이런 그 문장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칼럼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거를 정정보도 청구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인도 모디 총리가 한인도 정상회담 때 초대해서 가게 된 거다. 그런 네. 내용을 정정보도문으로 넣어달라고 네. 예. 하고 우리가 이제 정정보도라고 하는 것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때, 네. 진실이 아닐 때 우리가 청구하는 게 정정보도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7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를 해요. 네. 맞아요. 패소를 하고 그때 판결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남정호 논설위원이 인도 대사관에 확인을 해서 네. 그 청와대가 발표한 거하고는 인도 대사관의 답변이 다르다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걸로 보이고 네. 이게 뭐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네. 그런 식으로 판시가 돼 있습니다. 예. 청와대가 항소를 했는데 나중에 항소 취하를 해요. 네. 그때 뭐가 있었냐면 중앙일보가 그 칼럼 끝에 바로 잡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정정 보도가 아니고 네. 알려왔습니다. 알려왔습니다라고 해서 딱 한 문장이 이제 예. 붙어요. 그 네. 청와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그 일정은 상대 국가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예. 그렇게 한 문장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 실어주고 그 다음 날 바로 항소 취하를 해요. 아.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그 인도 타지마할을 어떻게 가게 됐는가 하는 그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김정숙 여사가 가겠다고 하니까 인도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 네. 이게 결국 판결문으로 남아 있는 거고. 판결문이 있다. 자꾸 그 무슨 뭐 모디 총리가 초청장을 보내와서 갔다 그러는데 초청장이 온 건 맞아요. 네. 온 건 맞는데 우리가 가겠다고 하니까 초청장이 왔고요. 원래는 이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되어 있었다는 건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다 나왔잖아요. 공문도 예. 나오고. 네, 네. 그건 뭐 제가 더 설명 안 드리겠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4일에 인도로 출발을 하는데요. 우리 쪽에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초청장이 접수가 된 게 예. 10월 26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출발하기 9일 전에 초청장이 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네. 이 세범 씨가 결혼을 하는데 저한테 청첩장을 안 보낸 거예요. 근데 네. 뭐 저한테 오란 얘기도 안 했는데 네. 내가 가면 안 되겠니? 네.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가서 그럼, 청첩장을 보낼게 하고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네. 거 아닌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 결혼식 9일 남기고. 예, 네. 결혼식 9일 남기고 그래서 예, 뭐 결혼하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사실이 맞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인정을 해버리는 꼴이 되니까 그것도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면 또 그거에 대한 또 자료를 국힘 쪽에서나 아니면 뭐 이쪽에서 이제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소를 하면서 예. 고소하는 쪽에서 뭐가 허위 사실이라고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돼요. 아 네. 입증 책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예.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잖아요. 네. 발표를 해놓고 안 해놓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하는데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사실관계가 뭐 한 1부터 10까지 한 10개 있다고 칩시다. 네. 그 중에서 뭔가 가장 기업적인 10번이 있어요. 그거를 누군가가 뭔가 인터넷에 쓰거나 했을 때 그게 이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 밝히면서 나 법적 조치했어요 하고 보도자료 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를 만약에 고소를 하시면 그 고소장을 좀 공개를 해주시라. 아, 고소장을 그렇습니다. 공개해달라. 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인지 보자 예.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큰 줄기는 맞는데 네. 정말 뭔가 지엽적인 부분에서 어떤 누군가가 혹은 어떤 시민이 일반인들은 이제 언론 보도를 봐도 아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네. 부정확하게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예. 혹시 뭐 그런 부분을 고소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옳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공개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고소장 드렸습니다. 공개. 근데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히려 고소를 빨리 하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진실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무고의 위험이 따라요. 아, 무고의 위험. 그렇죠. 때문에. 제가 어제 그래서 방송에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네. 진실한 사실인데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네. 이건 무고의 위험도 감수하셔야 될 거다. 그리고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그 1번부터 42번까지 적은 것도 최대한 제 의견은 다 빼고 네. 정말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만 적었습니다. 네. 예. 제가 네, 보면서 좀 맞습니다. 감탄을 했어요. 아, 저는 이렇게 내가 대단하시죠. 네. 어디 입사 면접 보거나 할 때 이렇게 글 써본 이후로 이렇게 열심히 써본 적이 있던가 하면서 야, 역시 아유 왜 이러십니까? 예, 책을 사서 보는 사람과 네. 서서 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사서 예, 와서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래도 뇌생남 변호사님을 모신 김에 그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최태원 노소영 사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도 그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번에 그 1.38조 원 이번에 그 노소영 관장한테 지급하라 이 판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상고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랬고 또 3심이 법률심이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좀 주장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네. 당연히 이제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상당한 법리 오해가 있다. 법리 오해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예. 결국에는 그 SK 예.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의 그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그 소위 300억 비자금 맞습니다. 예. 이제 SK의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잖아요. 유무형 뭐 기여를 그렇습니다. 했다거나 뭐 네. 방패막이를 했다 이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와 동시에 그런 주장도 할 거예요. 원래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건드릴 수 없게 돼 있긴 한데 네. 예. 아주 이상한 경우에는 그걸 체증법칙을 위배했다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드물게는 예외적으로 네. 사실관계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네. 사실 체증법칙 위배로 파기환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체증법칙 위배도 같이 주장을 할 것 같고 네. 그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해서는 이게 재산이 한 카테고리가 한 10가지 돼요. 네. SK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미술품도 있고 아, 그렇죠. 네,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 이유서 뭐 분량은 엄청 날 것 같고 보통 이런 사이즈의 사건들은 상고 이유서 내고 답변서 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고심에서도 양쪽 대리인들이 계속 서면 공방을 해요. 아. 그래서 뭐 참고 서면이 뒤에 번호가 붙어서 뭐 1, 2, 3, 4 이렇게 계속 달고 서로 들어갈 겁니다. 이건 오래 걸리겠네요. 이거는 심리불속행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심리불속행이라는 거 볼 것도 없다 해가지고 이제 아예 안 봐버리는 건데 네. 심리불속행이 아니고 이제 배당을 해가지고 좀 오래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심리불속행은 우리가 민사나 행정 사건은 네. 대법원에 올라간 지 4개월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예. 4개월이 넘어가면은 대법원은 어쨌든 뭐 형식상으로든 뭐든 제대로 된 판결문을 써야 돼요. 네. 심리불속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볼 것도 없다고 잘라버리는 거고 예. 그거는 판결문 2장이에요. 네. 아. 딱 단골로 쓰는 문구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할 수는 사실상 없는 사건으로 보이고 네.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뭔가 답을 내놔야 된다는 견해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라고는 해도 어쨌든 이런 경우에 특유재산의 범위 또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네.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쟁점이 되는 게 위자료죠. 네. 네, 네. 예. 1조 3,808억 1,700만 원이라고 하는 네. 어마어마한 재산 분할 금액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이혼 소송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송을 통틀어서 네. 위자료로 20억 원은 전무후무한 금액이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이혼 소송 3천에서 5천 많이 정말 많이 나와요. 1억 1억, 정도인데. 네네. 예. 어디서 5천만 원 그 이혼 소송 위자료가 나왔다고 예. 하면은요 변호사들은 그래요. 그 유책 배우자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아. 보다. 네. 예. 그러니까 웬만큼 유책하면은 이제 한
2천에서 3천, 아, 3천, 2,000에서 그다음에 3,000. 이제 네. 정말 많이 나면 5천인데 네. 이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의 2심 재판부는 네. 작년 6월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는 자기가 혼인 파탄에 책임을 제공한 사람을 말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잘못한 사람이에요. 네. 잘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은 사실은 먼저 이혼 청구를 해도 원래는 FM대로 하면 안 받아주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은 내가 바람 피우고 상대방을 쫓아내는 네, 네. 이른바 축출 이혼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아, 원래는 안 축출 되는데 이혼. 네. 요새 이제 하급심 실무는 점점 그 파탄주의, 그러니까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깨졌으면 네. 이혼하지 뭐 이런 경향으로 좀 많이 흘러가는 편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도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혼 청구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그래 그럼 이혼해, 이혼해 대신에 나한테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이런 건 다 줘야지, 네. 이렇게 해서 이혼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재판부는 작년 6월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면서 위자료를 2억을 선고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보도가 그때도 됐었어요. 굉장히 네. 많은 거였는데 그때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돼가지고 그냥 확정이 됐거든요. 아. 예. 근데 이 20억은 굉장히 큰 금액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위자료가 어느 정도 기준이 통일되어 있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거든요. 아. 교통사고는 워낙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오래 전부터 어느 정도 기준이 통일돼 있는데 네. 지금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일반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은 1억 원이에요. 네. 근데 위자료는 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네. 예. 정신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거거든요. 배상하는 예,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극한의 고통은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네. 네. 것인데 그게 1억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법원의 위자료 연구반이라는 게 있는데 아, 거기 연구반이 나와 있어요. 있는 예. 위자료 산정 기준 표에 보면 음. 교통사고가 이제 사망하면 기본 1억인데 좀 상당히 그 나빠서 가중을 하면 2억. 아. 예.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자료의 유형이 그 기준이 유형화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에서 제일 높은 게 6억이에요. 6억. 영리적 불법행위라고 해서 우리가 예. 쉽게 말하면 뭐 가습기 살균제. 아, 그러니까 맞네. 기업이 뭔가 불법적인 영리 네네. 행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 네. 예. 그러면 위자료가 이제 기본이 3억이고요. 네. 가중하면 6억으로. 네. 위자료 연구반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자료상 족보 있는 위자료의 최대치인 6억이에요. 물론 그 자료 뒤에 보면 뭐 또 그런 내용도 적혀 있어요. 거기서 또 개별적으로 가중할 수 있으면 2분의 1까지 뭐 가중해도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네. 예. 정말 뭐 있는 대로 긁어 모으면 9억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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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은 어쨌든 우리나라 법원에서 본 적이 없는 위자료일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는 순간 네. 모든 사건에서 위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러면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음. 이걸 그러면 한꺼번에 우리나라 각종 불법행위 사건들의 위자료를 다 같이 올려야 되느냐? 아. 예. 그다음에 이혼의 경우에도 최소한 이혼만이라도 올려야 된다면 네. 그러면 이혼이 교통사고로 사람 죽은 것보다 더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봐야 되냐? 굉장히 대법원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심리불속행은 힘들다고 봐야죠. 아. 트렌드가 아예 바뀔 수도 있는 사건이어가지고 앞으로 예. 저는 위자료 부분은 네.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은 이 20억을 인정해주면요, 네. 나중에 어떤 부자들 간의 이혼 사건에서 물론 부자들이니까 위자료를 많이 인정해줘도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재산 분할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네. 뭐 그럼 다른 어떤 사건에서 30억, 40억 이렇게 하급심이 선고를 했을 때 네. 기준이 안 서요. 20억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네. 그 재벌들이 이혼을 하면은 위자료가 20억인데 네.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자식을 낳고 그다음에 마치 그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인 것처럼 같이 생활하고 네. 이러면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이 큰 건 맞는데, 네. 네. 그 상대방이 재벌이면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20억이고 네. 그냥 일반 서민이면은 뭐 한 5천만 원, 1억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사람의 정신적 고통의 크기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혹은 재산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되는가? 네. 이런 또 심오한 문제가 있어요. 아, 복잡한 사건이네요. 대법원이 많이 위자료 부분이 저는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단계에서 그 양자가 합의할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의는 법적으로는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네네. 양쪽이 합의해가지고 뭐 할 수는 있을 텐데 네. 하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하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아, 1조 3,800억이니까 뭐 한
절반 정도 한 6, 7천억 정도에서 이렇게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은 제로다. 그게 우리 예. 그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만화 짤방 있잖아요. 네. 이긴 걸로 하지 그러니까 않을래. 이긴 걸로 하지 않을래. 네, 그거 같은 느낌을 주는데 네.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비긴 걸로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겠죠. 예. 오늘 너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희가 네. 오늘 송영훈 변호사님 모시고 여태까지 이런저런 많은 그 정치 사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그 재판 잘 다녀오시고요. 일단 아까 하셨던 말씀이 형량이 세게 나올 것 같다. 7년 정도 예상했는데 그보다 더 세게 나올 것 같다. 네. 다시 보시니까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 예, 그 말씀을 저희가 오늘 일단 요약을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변호사님 오늘 반응이 너무 좋은데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역시 저희- 저야말로 뇌생각이십니다. 기자님 팬입니다. 아예 아닙니다. 어디서 그 화기애애하네요. 예, 네. 아유 아닙니다. 제가 갈 길이 멀어요. 변호사님 자주 모시겠습니다. 여튼 그 오늘 송영훈 변호사님 모시고 저희가 아주 품격 있는 대화 나눠봤습니다. 뉴스캐빈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